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49제를 준비하던 마지막 밤, 멍하니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였어요. 똑똑 누군가 초인종 대신 나지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면서 문 앞으로 갔어요. 문을 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는 죽은 내 아들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무덤에서 퍼올린 듯 젖은 돌처럼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한 죽은 아들이 나를 찾아오다니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인생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0일 전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악몽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진 음침한 날씨였어요. 마치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하늘이었죠. 따르릉. 오후 2시쯤 울린 전화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준혁 씨의 어머님이신가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서부경찰서 수사과 박철민 경위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 토요일 새벽 외곽 지역 폐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 작업을 마친 후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는데요. 경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국과수 DNA 검사를 통해 오늘 오후에 이준혁 씨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었죠. 뭐라고요? 시신이라니요? 현장에서 지갑, 휴대폰, 신분증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상이 심하지만 소지품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법의학과 과장은 시신 상태가 심각하다며 직접 확인을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화상이 너무 심해서 얼굴 확인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이미 신분증과 소지품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DNA 검사 결과도 99.9% 일치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며느리 유민이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을 잃은 사람치고는 너무 담담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준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민의 목소리는 메이는 것 같았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신 상태가 좋지 않으니 화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유민에게 말하자 유민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죠.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결정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모든 사람이 화장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빈관 앞에 준혁이의 사진만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유미는 내내 제 옆에서 조문객들을 응대했지만 왜인지 진정한 슬픔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장터에서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무게는 잊을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9제가 끝나면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어요. 유민이 말했지만 저는 아직 준혁이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유골함과 영정사진을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과 과일을 올리고 준혁이가 좋아하던 사과와 배를 깎아서 올렸어요. 준혁아, 왜 그런 곳에 있었던 거니? 엄마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혼자 중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준혁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결혼한 후로 연락이 뜸해졌는데 그때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볼 걸 하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유민에게 물어봤어요. 유민아, 준혁이가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 유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날 일이 힘들어서 일찍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준혁이가 없더라고요. 그 설명이 뭔가 어색했어요. 남편이 밤중에 집을 나간 걸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슬프고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유미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실 테니 일찍 쉬세요. 저도 내일부터 출근해야 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리곤 했어요. 마치 아들의 유골함 앞에 더 머물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도 저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준혁이가 정말 저 안에 있는 걸까? 왜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리고 유미는 왜 그렇게 담담할까?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짙은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멀리 서 있었는데 그가 뒤돌아보는 순간마다 깜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준혁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49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9제를 지내고 나면 준혁이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편안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로 준혁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49제를 하루 앞둔 그날 밤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제수용품을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고 결혼 후에도 집에 올 때마다 해달라고 했던 동그랑땡을 붙이면서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밤 10시쯤 저는 멍하니 준혁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일이면 정말로 보내드려야 하는구나.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 대신 나지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어요.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똑 소리가 났어요. 혹시 동네 아이들 장난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는 죽었다고 믿었던 내 아들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는 무덤에서 울려나온 듯 낮고 무거웠어요. 나야, 은우야.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분명히 준혁이었지만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은 뒤죽박죽 잘려져 있었고 깡마른 얼굴에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낸 사람 같았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한 죽은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준혁아? 정말 너니? 어떻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머리카락은 마구 잘려서 남자다운 짧은 머리가 되어 있었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는지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손톱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준혁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무릎 흉터, 목 뒤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너무 말라서 안고 있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건장하던 준혁이가 아니라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준혁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니?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럼 제가 화장한 건 누구인지, 유골함 안에 있는 건 누구인지, 엄마, 그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라니? 경찰에서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그건 조작된 거예요. 준혁이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다고 했지만 먼저 약속해 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특히 유민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아내한테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준혁이는 몸을 떨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유민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뭐라고? 엄마,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해요. 그날 밤은 새벽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준혁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준혁이와 유민이 만난 건 작년 가을 버스 정류장에서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던 저녁, 준혁이는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고 해요. 추워 보이시네요. 그 여자가 바로 유민이었어요.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반복됐고 3개월 후 유민이 준혁이에게 고백했다고 해요. 준혁이는 그 다정함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저 역시 유민을 처음 봤을 때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준혁이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결혼 후 몇 달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유민이 어느 날 갑자기 준혁이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살림이나 도와줘. 처음에는 준혁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조금씩 이상해져 갔어요. 외출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전화 한 통까지도 유민의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해요. 엄마랑 통화할 땐 내가 옆에 있을게. 요즘 다른 사람들이랑 자주 연락하는 사람 있어? 유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시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대요. 준혁이는 처음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해졌죠. 마트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시간을 정확히 재서 늦으면 영수증까지 확인했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캐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민이 그동안 자신이 준혁이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며 오랜만에 준혁이를 위해 손수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했대요. 준혁이는 유민이 자신의 지나친 집착을 반성하는 건가 싶어서 놀라기도 했다고 해요. 잠시 후 식탁 위에는 국과 나물, 준혁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반찬, 그리고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준혁이가 그 물을 마신 순간 혀가 마비되고 시야가 흔들렸다고 해요.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흐려지는 눈앞에 유민이 차갑게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대요. 눈을 뜬 곳은 창문이 없는 지하실이었어요. 습기가 벽을 타고 흘렀고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대요.
유민이 나타나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어. 유민의 말은 차갑고 간결했어요. 준혁이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고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유민은 지하실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더니 한동안 말없이 준혁이를 바라봤대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소름 끼치게 불안한 기운을 풍겼어요. 탈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신고라도 해봐. 어머니부터 온 가족 전부 내가 손 안 대고도 다 없앨 수 있어. 준혁이는 유민이 자기가 생각했던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란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그날 밤 유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손에는 작은 갈색 병과 주사기가 들려 있었대요. 이제 조용히 좀 살자. 유민의 입꼬리가 스르 올라갔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치도록 기괴했다고 해요. 그 순간 준혁이는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세면대 밑에서 찾은 녹슨 철 조각을 유민의 다리에 꽂고 문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올라 깨진 창문으로 몸을 던져 도망쳤다고 해요. 밖은 어두웠어요. 도망치다 보니 벼랑이었대요. 유민이 절뚝거리며 욕을 하며 쫓아왔지만 준혁이는 급하게 피하려다 한쪽 신발이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다행히 준혁이는 떨어지지 않았고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 있었대요. 유미는 준혁이가 그대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것 같았어요. 벼랑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돌아갔거든요. 준혁이는 새벽녘까지 달렸어요.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이 발에 걸리는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그대로 밟아가며 달렸다고 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돈도 신분증도 없었죠. 온몸은 흙과 긁힌 자국 투성이었대요. 그 후로 준혁이는 여러 마을을 떠돌며 숨어 살았어요. 버려진 버스 정류장, 다리 밑, 폐가 같은 곳에서 잠을 청했고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연명했다고 해요. 며칠을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편의점 앞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대요.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집안에 있던 2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 속에는 불길이 치솟는 건물이 보였고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현장에 있던 소지품으로 이모 씨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DNA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유민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남편 강유민 씨는 큰 충격에 빠져 경찰 조사에 협조 중입니다. 화면 속 유민의 슬픔 가득한 모습을 보며 준혁이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고 해요.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내인 척을 하는 거야? 준혁이는 그때부터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장례 기간 동안에도 멀리서만 지켜봤고 제 주변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폈다고 해요. 49제를 하루 앞둔 밤 마침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받은 고통을 그 사람이 몇 배로 돌려받게 해야 해요. 준혁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에 앙상하게 마른 아들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준혁아, 정말 무서웠겠구나.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얼마나 큰 공포를 겪었는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 사람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요. 준혁이는 당분간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유민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했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마와 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집 안에만 있게 하고 저는 혼자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준혁이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그 병원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준혁이의 시신을 확인하러 왔던 그 끔찍한 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온 거였으니까요. 지난달에 제 아들이 여기서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를 치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접수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몇 분 후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전신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원 확인란에는 간단히 DNA 검사 결과 일치라는 한 줄이 전부였어요. 얼굴 확인 불가 사유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훼손 심함. 그런데 의료진 서명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화장을 강력히 권했던 이민수 과장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가족 의견 수렴 후 신속 처리.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왠지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 더욱 석연치 않았어요. 혹시 이 사건 당시 다른 의료진 의견이나 추가 검토 과정은 없었나요?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네요. 당시 상황이 명확해서 별도 검토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춰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아, 그런데 이민수 과장님이 그때 남편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빨리 처리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민과 이민수 과장이 아는 사이였다니, 그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셨나요?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시면서 유족분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유민이 미리 이민수 과장과 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철민 경위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들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방이 불에 타면서 내용물이 흩어져 있었는데 지갑은 가죽이 타서 형태가 변했지만 안에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장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화재 현장은 외진 폐건물이었고 준혁이의 소지품들이 화재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휴대폰은 외관이 녹아내렸지만 내부의 유심 카드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결혼 반지도 부인분이 확인해 주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유민이 직접 반지를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반지까지 바꿔치기 한 거였을까요? 혹시 시신 지문은 채취했나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수사관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지문 채취란에는 채취 불가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DNA 검사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DNA 검사는 어디서 했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였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 기록을 보니 너무 단순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준혁이에게 병원에서 알아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유민이가 미리 다 준비해둔 거예요. 준혁아, 그럼 화재에서 죽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 준혁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아마도 저처럼 유민의 희생양이 된 누군가일 거예요. 저를 가둔 지하실에서 유민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슨 통화? 시체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준비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준혁이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끔찍했어요. 유민이 미리 누군가를 죽여두고 준혁이와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워둔 거였어요. 엄마, 유민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져. 보험이라는 게 정말 유용한 제도야. 이런 식으로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준혁이는 결혼 전부터 유민의 이상한 행동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도 봤고 늦은 밤에 의문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의심하는 제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유민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무엇보다 준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들키면 안 됐거든요. 엄마, 당분간 저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게요. 혹시라도 유민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혼자서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서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보험회사였어요. 유민이 정말로 돈을 목적으로 준혁이에게 접근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보험회사에 도착해서 준혁이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 현황을 문의했어요. 고객님, 이준혁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하나 있네요. 작년 5월에 가입하셨고요. 5월이요?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네, 맞습니다. 보험 금액은 5억 원이고 수익자는 배우자 강유민 씨로 되어 있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에 놀랐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처리 속도였어요. 사망 확인서가 접수된 지 나흘 만에 보험금이 지급됐네요. 나흘요? 그렇게 빨리 처리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요. 보통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사망 원인도 명확해서 신속 처리된 것 같아요. 손을 떨며 서류를 덮었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유미는 처음부터 돈을 위해 준혁이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결혼 2달 만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신을 유일한 수익자로 만든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준혁이에게 보험 이야기를 해줬어요. 5억이요? 그렇게 큰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당신이 모르게 서류를 조작했을 거야. 준혁이는 결혼 후 유민이 각종 서류 정리를 혼자서 다 했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도 그때 몰래 처리한 거였을 거예요. 엄마, 우리 끝까지 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해야 해요. 준혁이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유민, 병원, 의사, 보험회사 마이너스 하나씩 무너뜨린다. 그리고 몰래 사용할 녹음기와 카메라를 서랍 속 깊이 넣었어요. 이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며칠 후 준혁이와 함께 멀리서 유민의 집을 지켜봤어요. 준혁이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어요. 혹시라도 유민에게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집 앞에 새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였어요. BMW 최신 모델로 보였는데 가격이 1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장례식 때만 해도 그런 차는 없었는데 보험금으로 산 게 분명해요, 엄마. 그리고 유민이 집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며칠 더 지켜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미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새로운 사업 이야기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유민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멀리서 들었어요. 이제 자유롭네. 그동안 정말 답답했거든. 이번에 투자금도 생겼으니까 큰 건 한번 해볼까 해. 자유롭다니 참으로 뻔뻔했어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미는 새로운 사업에 큰 투자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무실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게 보험금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5억이면 꽤 큰 사업도 할 수 있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 거야. 유민의 목소리에서는 죄책감이나 슬픔 같은 건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성공한 걸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역시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보험금을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였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와 준혁이는 좁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내가 집을 감시할게. 너는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살펴봐.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요즘 제 주변을 찾는 사람들 눈이 부쩍 날카로워졌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오래된 수사관처럼 세밀하게 작전 동선을 그려갔어요. 그때였어요. 낡은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준혁이는 반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았어요. 저는 손짓으로 안방 옷장 안을 가리켰고 준혁이는 숨을 죽인 채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옷장 문이 살짝 닫히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유민이었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 어딘가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어머, 유민아. 갑자기 웬일이야?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서요.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래,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건강 챙겨야 하네.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유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식탁 위에 놓아둔 자료는 다행히 신문으로 덮어놓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유민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화를 나누고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이 닫히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창문 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유미는 골목 모퉁이에서 한참 머뭇거리며 다시 집 쪽을 흘긋 돌아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준혁이가 집에 온 건 아닌지 염탐하러 온 것 같아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유민의 시선이 집안 곳곳을 훑어보는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준혁이가 불안한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혹시 들켰을까요? 아직은 아니지만 더 조심해야겠구나. 오늘 당장 너를 다른 데로 옮기자.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은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유민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작전은 더 은밀하고 철저해져야 했어요. 밤길을 달리던 낡은 승합차는 깊은 산자락을 한참 헤집고 들어갔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은 헤드라이트에만 의지에 희미하게 길이 드러나 있었고 풀벌레 소리와 바퀴가 자갈을 굴러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땀에 젖어 미세하게 떨렸고 옆자리에 앉은 준혁이는 무릎을 껴안은 채 창밖만 응시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무도 여기는 모를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지키고 싶은 사람을 향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손에 꼽히게 외진 곳,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 그 집은 준혁이의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짓고 살던 집이었죠. 10년 넘게 비워져 있는 이곳을 틈틈이 관리하며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해 왔어요. 저는 오래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목재 냄새와 함께 오래된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방 안은 오래 방치돼 차가운 공기가 돌았고 장판 구석에는 거미줄이 얽혀 있었어요. 그러나 낡은 벽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어쩐지 안전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어요. 며칠만, 아니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 아무도, 유민도 절대 못 찾아낼 거야.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장롱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장롱 속에 과거의 시간과 기억이 갇혀 있는 듯 묵직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때 마당 어딘가에서 사각사각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저와 준혁이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숨을 삼켰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처마 밑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방 안쪽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창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일 수도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확실히 사람의 모양과 움직임을 닮아 있었죠. 엄마, 누구예요? 준혁이의 떨리는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그림자는 마당을 한 바퀴 도는 듯 움직이다가 이윽고 대문 쪽으로 사라졌어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우리는 또다시 숨을 죽였어요. 재빨리 바깥을 살폈지만 이번에도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창틈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고 작은 기척 하나에도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환청이었을지도 몰랐어요. 밤은 그렇게 길고 느리게 흘러갔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칠 때쯤 저는 혼자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나섰어요. 준혁이의 표정은 여전히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준혁아, 혼자 있기 무서우면 엄마랑 같이 올라갈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까? 제 말에 준혁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또 누군가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화재 속에서 바꿔치기 당한 시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준혁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래,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증거를 잡고 하자. 지금 신고해도 그 사람들은 증거 없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 우리 손에 확실한 걸 쥐고 있어야 해. 준혁이는 볼펜을 꺼내더니 자기 집 주소를 종이에 적어 건넸어요. 혹시라도 필요하면 들어가세요. 전 여기서 버틸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켰어요.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쏟아졌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곧장 예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설탐정 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탐정 사무소는 오래된 상가 건물 3층 구석에 있었어요.
정의흥신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짙은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렸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사건 파일들이 빼곡했고 구석에는 오래된 감시 카메라와 녹음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화재 사건과 유민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바꿔치기 의심 정황을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탐정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 제가 알아보죠. 단 이런 일은 시간과 돈이 꽤 듭니다. 저는 주저없이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간이 문제예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묘하게 흥분되어 있었어요. 큰 거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래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탐정은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강유민이라는 인물,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 보험금을 챙긴 전력이 있었어요. 피해자 대부분은 화재나 사고로 사망한 걸로 처리됐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탐정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속 유미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2015년에 동거남이 추락사로 사망했는데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2018년에는 또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가 그 남성이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했죠. 이때는 3억 원이었고요.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유미는 과거 조직폭력배였어요. 90년대 후반 강도와 폭력, 사기 혐의로 수배됐고 8년을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유민이 과거의 범죄 경력을 완벽히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한 연쇄 범죄자였어요. 진짜 이름은 박민정이에요. 2010년 출소 후 강유민으로 개명했죠. 그리고 보세요. 이 병원 기록.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민수 과장과는 선후배 관계예요. 둘이 짜고 지금까지 3번의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어요. 시신 바꿔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요. 저는 탐정의 서류철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이건 단지 준혁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막기 위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화재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을 봐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현행범으로 잡거나 자백을 받아내거나.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유민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말이에요. 사설 탐정 보고서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부터 새벽 3시 40분까지 부정행선지 청룡회관 도박장 추정. 페이지를 넘기자 흐릿한 밤거리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유민이 검은 점퍼 차림으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허름한 지하 계단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새벽녘 담배를 물고 나오는 모습까지요. 저는 사진을 덮고 준혁이가 숨은 외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내 기억이랑 맞아. 준혁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매주 목요일 밤엔 꼭 사라졌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일정표가 맞아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준비해온 작은 쇼핑백을 꺼냈어요. 안에는 최신 기종의 중고 스마트폰 2대와 선불심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 공식적으로 없는 번호야. 이걸로만 연락하자. 준혁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았어요. 혹시라도 경찰이든 유민이든 다른 사람이 내 위치를 추적하면 안 돼. 번호를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 엄마, 조심해요. 제가 도울 게 있음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금은 내가 나타나면 안 돼. 어떻게든 너를 없애려고 할 거야. 지금도 유민이 가끔 안 하던 전화를 하면서 떠보는 것 같아. 목요일 밤 11시.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작은 공구함을 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수리공 가방 같았지만 안에는 녹음기 2대, 초소형 카메라, 드라이버가 들어 있었죠. 멀리서 유민의 아파트 입구를 지켜봤어요. 11시 12분. 유민이 나타났어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무표정으로 걸어가더니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이 코너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10초를 세고 움직였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7층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고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작게 울렸어요. 저는 준혁이가 적어준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전자음과 함께 문이 딸깍하고 열렸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어요. 집안은 어둡고 쌀쌀했어요. 향초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른 커피잔과 뒤집힌 잡지가 놓여 있었어요. 준혁이가 살던 집이었지만 이미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주방 싱크대 아래, 거실 장식장, 침실 스탠드 뒤에 각각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도청이 아니라 유민의 목줄을 조이는 밧줄이 될 거였으니까요. 마지막 장치 설치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딩하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현관문 안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유민이 돌아온 건 아닐까?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행히 유민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겨우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1시 반이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꺼풀은 감기지 않았어요. 비밀폰이 진동했어요. 준혁이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잘 들어갔어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응. 이제 기다리면 돼. 이제 유민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녹음기들이 그의 모든 대화를 기록할 거였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정의흥신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민이 오늘 밤에도 청룡회관에 간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어제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탐정의 말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가보겠어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건물 3층에 달린 붉은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청룡회관 겉으로는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동호회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사설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내부는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이었어요. 탐정이 미리 알려준 유민의 동선을 확인하고 저는 멀리 차 안에서 그 건물을 지켜봤어요. 어둠 속에서 건물을 바라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 마련한 비밀폰으로 준혁이에게 위치를 전송하자 준혁이의 문자가 곧 돌아왔어요. 엄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청룡회관에는 유민이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붉은 네온사인 아래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장한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신이 새겨진 팔 험상궂은 표정, 그리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들. 그들 중 한 명은 유민과 함께 찍힌 과거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정과자 출신이자 유민의 옛 조직폭력배 동료라고 탐정의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밤 10시쯤 유민의 BMW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유민은 입구의 남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유민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더니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한참 뒤에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유민이 집에 도착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 중 하나가 작동했다는 신호가 폰으로 왔어요. 유민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유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술이 덜 깬 듯 약간 어눌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번 것만 끝나면 보험금은 다 내 몫이야. 시체 바꿔치기, 그거 이미 끝난 일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유민의 지난 모든 범죄를 하나의 줄로 꿰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통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 과장도 입 다물고 있고 5억이면 꽤 오래 놀 수 있어. 오늘 청룡에서 형들이 그러는데 다음 타겟도 이미 물색해뒀다더라고. 다음 타겟이라니. 유미는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남자 죽이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어. 지하실에서 주사 한 방이면 끝이니까. 문제는 시신 처리였는데 그것도 해결됐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유미는 정말로 다른 남성을 살해한 후 준혁이와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저는 급히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정적 증거 확보했어.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준혁이의 답장은 빨랐어요. 드디어. 이제 끝낼 수 있겠네요. 엄마, 이제 위험하니 경찰에 신고하고 맡겨요. 이제 유민의 범죄 인생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녹음기에 잡힌 그의 자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혁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손에는 탐정이 제공한 두꺼운 서류철과 녹음기에서 옮긴 음성 파일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어요. 박철민 경위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미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정말로 따님이 맞습니까? 경희가 준혁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혁이는 자신만 알 수 있는 개인 정보들을 차례로 말했어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흉터, 학교 기록, 그리고 결혼 전 직장 정보까지. 경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완전한 자백이군요. 유민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녹음 파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시신 바꿔치기, 보험금 사기, 심지어 살인까지 모든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민수 과장과의 공모 관계도 수사해야겠어요. 경위는 즉시 수사팀을 꾸렸어요. 유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동시에 이민수 과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 유민은 집에서 체포됐어요. 갑작스러운 체포에 당황한 유민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요.
하지만 준혁이가 경찰서에 나타나자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준혁이를 본 순간 유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있어?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준혁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유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무고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꿔치기 한 게 그냥이에요? 경위의 추궁에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어요. 이민수 과장도 같은 날 체포됐어요.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시신 확인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유민과 이민수 과장은 지난 10년간 총 5건의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던 거예요. 모두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였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적은 남성들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 접근했던 거죠. 경위의 설명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준혁이도 그런 조건에 맞았던 거네요. 며칠 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정체도 밝혀졌어요. 3개월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30대 남성이었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분이었는데 유민이 우연히 만나 범행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그분의 가족은 없나요? 먼 친척분들이 계시긴 한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는 그분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시신 바꿔치기, 보험금 사기, 연쇄 보험금 살인범 검거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유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민수 과장은 공모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유미는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미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인간성을 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부정하게 취득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유민의 모든 재산이 압류됐어요. 그가 보험금으로 산 BMW와 명품들, 그리고 투자한 돈까지 모두 회수됐어요. 그 돈 중 일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됐어요. 비록 돈으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어요.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49일 동안 준혁이를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생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준혁이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이제는 조용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준혁이와 저는 이름을 바꾸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준혁이는 은우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저는 박정순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쉽게 아물지는 않았어요. 준혁이는 처음 몇 달간 심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밤이면 지하실에 갇혀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엄마, 또 그 꿈 꿨어요. 준혁이가 새벽에 제 방으로 와서 어린아이처럼 매달릴 때가 많았어요. 28살의 어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서워하는 아이 같았죠.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유미는 감옥에 있어서 우리를 해칠 수 없어.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준혁이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좋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었어요. PTSD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은우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니며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어요. 저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어요. 사실 저 역시 그 끔찍한 49일 동안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매일 밤 유골함을 바라보며 자책했던 날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공포와 불안감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용감하셨어요.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은우만 걱정하느라 제 상처는 돌아보지 못했는데 저 역시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던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은우는 점차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는데 몇 달 후에는 혼자서 마트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엄마, 오늘은 이웃 할머니가 상추 많이 기르셨다고 나눠주셨어요. 은우가 웃으며 상추 한 봉지를 들고 들어올 때 정말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시금치, 깻잎, 고추 등을 심었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일이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추천해 준 거였어요. 엄마,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은우가 신나서 고추를 따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도시에서 온 모자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1년이 지나고 우리는 마을에서 작은 찻집을 열었어요. 은우가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제안한 거였어요. 찻집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같이 해보자. 찻집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우리만 아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죽음에서 되돌아온 2번째 인생,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어요. 은우는 차 우리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주문한 차를 우릴 때마다 감탄을 자아냈어요. 우와, 이렇게 향긋한 차는 처음 마셔봐요. 정말 예술이네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담아 우렸어요. 은우가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찻집 한편에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화재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분을 위한 자리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지만 매일 꽃을 바꿔놓고 차를 올렸어요. 엄마, 그분도 하늘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가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멀리 부산에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조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 고모님이 우리 찻집을 찾아오신 날이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정우 씨 덕분에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박정우.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34살의 젊은 나이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이었어요. 고모님과 함께 정우 씨를 위한 작은 추도식을 가졌어요. 은우가 직접 차를 우려 재단을 꾸몄어요. 그날 이후 재단 앞에는 정우 씨의 사진도 놓았어요. 웃고 있는 밝은 얼굴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정우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은우가 매일 아침 정우 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은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텃밭에 심은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찻집 앞 화단에는 장미가 빨갛게 피어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살아있는 거야. 저녁 무렵에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줘서. 무슨 소리야? 아들 가진 엄마라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야. 그래도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유미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유미는 계속해서 무고한 남성들을 해쳤을 거예요.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그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로 채워져 갔어요.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겼어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찻집 문에 걸어둔 작은 팻말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응원합니다. 죽음에서 되돌아온 기적 같은 삶,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모정의 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찻집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상담도 해주시나요? 그분은 최근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새 직장 동료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줘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해요. 보험 정리까지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또 다른 유민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분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을요. 정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네, 직접 겪은 일이에요.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경찰에 상담받아 보세요. 늦기 전에 말이에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미리 알려주셔서 큰 피해를 면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데 도움이 됐다니까요. 그 후로도 종종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찻집은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곳이 되어갔어요.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은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호 씨의 고모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정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고모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호 씨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째 되는 해봄, 우리 찻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철민 경이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동안 궁금했어요. 경이는 은우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참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유민과 이민수가 저지른 다른 사건들도 모두 해결됐어요. 총 7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모두 명예가 회복됐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였어요. 그분들 가족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만약 어머님과 은우 씨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억울함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경희가 돌아간 후 저와 은우는 정호 씨의 재단 앞에 앉았어요. 정호 형 들었죠? 형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억울함도 모두 풀렸어요. 은우가 정호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텃밭에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까요? 은우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함께 새로운 블렌딩 차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우리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 희망차는 어때요? 좋아, 희망차. 그렇게 우리의 희망차가 탄생했어요. 이 차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녁 무렵 감나무 아래서 우리가 만든 희망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줘서. 은우야, 엄마도 고마워. 살아서 돌아와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지난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겨낸 기쁨과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정호 씨와 다른 희생자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네. 응, 정말 행복해.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봄이 깊어갔어요. 죽음에서 되돌아온 기적의 삶,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찻집 문에 걸린 종이 바람에 살랑이며 소리를 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였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였어요. 서로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